이번 시간에 물권 변동 나오는데요. 물권 변동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하고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로 공시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동산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별도로 특별히 보지 않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공시 제도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 공시의 원칙이 있죠. 공시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시의 원칙은 첫 번째로 성립 요건주의, 두 번째로 대항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 부르죠. 대항 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주의라는 건 뭐였냐면, 당사자 사이라 하더라도 공시를 해야만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 보는 거니까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됩니다. 근데 의사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왜 등기해야 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의사주의인데, 근데 우리 민법은, 우리 법제는 뭘 취하고 있냐면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등기가 아직도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매수인 을이 등기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만약에 형식주의를 취한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형식주의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얘가 뭘 해야 한다고요? 등기. 근데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를 취한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의사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고요. 당사자가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뭐가 됐어야 돼요? 등기가 됐어야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이제 형식주의죠. 그러면 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중에서 신속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이 빠르게 변동이 돼요. 근데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형식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의 효과가 언제나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파란 게 형식주의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등기를 안 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3자에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라도 무조건 등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등기 안 하면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등기하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하면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주의니까 거래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의사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죠. 이게 이제 의사주의예요. 근데 제3자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의사주의에 따르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확실성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중에서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이 용이한 것, 뭐겠어요?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에서는 일단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럼 계약한 거 가지고, 합의한 거 가지고 변동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채권행위죠. 그리고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이 변동되고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 그러면 이때가 채권행위고 이때가 처분행위구나라고 쉽게 구별되는데, 근데 의사주의에서는 소유권의 넘겨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바로 변동돼요. 그럼 이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딱 잘라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형식주의에 대한 특징이고요.
근데 이런 공시의 원칙은 꼭 민법에서만, 물권 변동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확대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채권 양도할 때 채권이 양도되면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해줘야죠. 그래서 채권 양도할 때는 대항 요건으로 뭘 하죠? 채무자에게 통지하죠. 채권 양도의 통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가족법에도 확대가 되어서 결혼하면 우리는 서로 배타적 지배를 하는 관계다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신고. 이런 것들도 공시의 원칙이 확대된 결과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된 것을 믿었을 때 보호할 것이냐, 공신력의 문제. 그러면 우린 등기를 보는 거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의 공신력을 보는 거죠. 그러면 법제에 따라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부정하는 나라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했죠. 예. 인정했다가 하지 않는 그 부정이에요. 부정. 예. 부정이. 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실체 관계가 없는 무효 등기.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샀어요. 병이 이전을 받았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하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 믿은 사람 보호하는 거죠. 공신력을 부정하면 갑이 소유자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뭐만 보고 사면 되니까. 등기만 보고 사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진정한 권리자 갑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겠죠. 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는데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병이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그냥 소유자인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앞사람 등기만 보고 사면 되니까. 근데 공신력을 부정하면 아무리 거래가 많이 넘어갔어도 다 깨질 수밖에 없고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다. 그러면 무엇을 취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법제는 현재 공신력을 부정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넘어갔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병한테까지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라고 했냐면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똑같이,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럼 만약에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들은 같은 거니까. 235쪽 한번 보세요. 235쪽. 자, 235쪽에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4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죠. 밑에 판례박스 볼게요. 제목에 보면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례. 왜 없냐면 그 내용을 보면 둘째 줄 마지막에요. 둘째 줄 마지막에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둘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니까 하나 지면 끝나는 거지 다른 거 또 할 수 없다. 그럼 아까 우리 비교했던 건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본권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구별해 두시고. 근데 지금 이 병이요, 현재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이 목적물을 매수하면서 물건도 인도받고
그리고 평원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로 등기 점유를 각각 10년을 했어요. 그럼 뭐가 완성이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러면 이게 병의 등기가 무효였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원공연 선의무과실로 10년 하면 무효 등기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 등기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 나오면 가면 똑같이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신여에 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등기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요.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선의취득. 선의취득.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왔으면 저는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산 거죠. 그럼 무권리자에게서 이 책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되는데 동산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의취득.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죠. 뭐에 관한 거니까. 동산. 그래서 뒤에 동산물권 변동 나오는데 뭐 별도로 보지 않고 개념만 그냥 동산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걸 선의취득이라 한다라는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이 214쪽까지 나와 있었고요. 이제 물권행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물권행의 독자성, 뭐 유인론, 무인론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우리 지난 과정할 때 본 건데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우리는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돼요? 등기 없이 복귀돼요? 등기 없이.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원인행위가 실효되었을 때 그 물권 변동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저는 어떻겠어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겼는데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실효된 거예요.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가 될까요? 무효 등기, 소유권이 복귀되니까. 그럼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면 이 물권 변동된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거죠. 그럼 영향을 주는 거니까 무슨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인론이라고. 만약 영향을 안 주면 그건 무인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법제는 유인론을 취하기 때문에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그건 바로 물권 변동에 영향을 주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된다라는 거죠. 유인론이다라는 것만 확인해 두시고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깊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216쪽에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법제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을 다 등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한 것만? 법률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우리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우린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187조예요. 187조를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고요.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 시.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년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러면 그 의의는 법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모든 거 다 등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법률 행위일 때.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계약. 그렇죠? 계약. 그럼 계약이라고 하면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렇게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합의 이런 거 다 계약이죠. 그럼 그런 것도 전부 다 뭘 해야 한다고요?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하지 않으면 변동이 없고, 그러면 두 번째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원인 행위가 실효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그럼 또 나오는 거죠. 등기해야 복귀예요?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 당연 복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시기죠. 재단법인의 출연 부동산의 재단법인 귀속 시기인데, 이건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당사자 사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해야 해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판례였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이 당선되고 싶어서 후왕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재단법인을 설립시킨 거예요.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갑이 그만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갑이 이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 등기한 게 아니라 얼른 팔아먹은 거죠. 을에게 매매해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은 만들어졌는데 그 부동산은 을한테 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 소유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학설의 다툼이 있고 다수설이 있고 소설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 다수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법 48조 1항.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라 생전 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시키면 언제 귀속이 된다고 했냐면 법인 설립시고, 잠깐 볼게요. 217조에 그래서 1번의 적용 범위에서 괄호 1번은 뭐 나왔어요? 원인행위 실효. 그러면 그 셋째 줄 가운데 다만 판례는 무슨 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론. 유인론 입장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행위가 소멸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 그다음에 괄호 2번에 재단법인 나오죠. 뭐라고 되냐면 제48조 1항에서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언제부터라고요? 성립된 때. 그 48조 1항을 우리 민법의 187조의 기타의 법률 규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187조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결론은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 법인 성립 시에 등기 없이도 얘가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등기가 갑한테 있대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법인을 설립시키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럼 법인이 성립되는 순간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당연히 실체관계에 일치되지 않죠. 실체관계는 누가 소유자예요? A. 그러면 이건 무효등기예요. 그럼 무효등기를 을이 믿고 샀잖아요. 그럼 얘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수설은 A가 소유자야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소수설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원칙이 뭐였어요? 등기하라. 186조가 원칙이에요. 등기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소수설은 을이 소유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당사자하고, 당사자라고 하면 출연자와 A법인 사이죠.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요? A가 소유자인데 제3자가 있을 때는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소유자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판례는 마치 우리 구민법 시대 그 의사주의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187조를 적용하고 제3자에서는 186조를 적용해서 물권 변동이 좀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건 뭐 판례 입장인데 어쨌든 뭐 판례가 욕을 먹어도 우린 뭘 기억하라고요? 판례. 우리 시험은 여기가 한번 나왔어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를 한번 물어봤는데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 조금 더 들어가서 제3자가 나오면 그때는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포기. 자,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겠죠. 포기도 뭐니까? 법률 행위니까. 그래서 우리 뭐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것도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재단법인에 관한 출연 부동산의 문제, 포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교재 보시면 한 장 넘겨보면 뭐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안 보셔도 되고 취득시효는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4번이 지금 바로 물권의 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법률행위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의 요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1번에 보시면 형식적 유효권인데 등기가 멸실되거나 또는 불법으로 말소가 되었다. 권리는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박스를 보면 파란 글씨 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맨 밑에 파란 거 보세요.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그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죠.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 나오는데 이때는 맨 밑에 것만 좀 보시라고 했어요. 명의인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만약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요. 동일인 명의가 아니면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선등기가 유효한 거죠. 다음 페이지. 그 체크플러스에서 뭐 표시란의 이중등기는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시험에 혹시라도 나오면 사항란이 나오는데 동일인 명의와 아닌 경우로 나누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중복 등기의 문제는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동일인 명의면 실체관계에 묻지 않고 뭐가 유효해요? 선등기. 근데 앞에 거는 갑, 뒤에 거는 을 이렇게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되면 그때는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된 경우에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실체관계를 따진다. OX예요. 안 따져요.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냥 선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유효권으로 이제 오른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워낙 많이 보셔서 제목만 봐도 막 그림이 펼쳐지죠. 예.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봤어요. 유효성. 그러니까 등기가 이미 실행됐을 때를 묻는 거죠. 그럼 등기가 이미 실행되었다면 3자 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유효합니다. 3자 합의하고 상관없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가 되고요. 근데
어디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허가구역.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면 이건 볼 거 없이 무효예요. 그럼 결국은 등기가 중간을 생략하고 실행이 됐으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등기 청구의 모습인데 이때는 경우를 나눴어요.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와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죠. 자,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와요? 직접.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그럼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자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의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이 제한되느냐라고 물으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 매수인을 대위에서 청구해야지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등기 청구권 양도,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방식이죠. 방식을 통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간 생략 등기 판례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가 됐을 때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죠. 갑에서 을로. 그리고 이제 을이 다시 미등기 상태로 병에게 전매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중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 각각의 매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존재하니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그럼 등기 자체는 당연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있든 상관없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요, 일반 토지가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갑과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받아서 등기가 되었다. 이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등기는 무효. 그럼 결론은 뭐였냐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등기가 아직 갑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고요.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어요. 병도 등기 청구권을 갖죠. 요거 성질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당연히 물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죠. 그러면 얘는 원칙은 등기를 청구하려면 자기 상대방 을을 대위에서 주장해야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얘네들이 3자 간의 합의, 그러니까 최초 매도인 갑이 동의해 준 거예요. 직접 주겠다고.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하는 거고요. 합의가 없다. 그러면 대위해야죠. 그럼 여기서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 매수인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있다는 것은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반드시 직접 청구해야 돼요. 법에 따라 대위할 수도 있어요. 대위할 수 있죠. 그럼 대위하려면 얘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3자 합의가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아직 인상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인상된 대금을 주지 않을 때 3자 합의가 있었다면 돈을 못 받았어도 등기 제공을 해야 되느냐,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3자 간의 합의가, 직접 넘겨주기로 한 합의가 갑이라는 최초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돈을 못 받았는데 먼저 등기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이제 원칙대로 해야 돼요. 병은 상대방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누구 앞으로? 자신 앞으로예요? 을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받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채권 양도,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아까 우리 채권 양도할 때 공시 방법, 대항 요건으로 뭐 하라 그랬죠? 통지. 얘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통지합니다. 그러면 병이 갑한테 가서 그거 채권 양도된 거 통지 받으셨죠? 제가 병이니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등기 주세요 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금전 채권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일반 금전 채권은 다 이렇게 채권 양도하고 통지만 받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걸 적용해버리면 병이 갑에게 직접 받아오기 위해서 3자 합의가 필요해요? 둘만 합의하면 돼요? 둘만 합의하고 통지하면 받아온다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얘기죠. 3자 합의가 없으면 대위해야 되고 등기 청구권 양도 방식,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 이게 전부고요. 판례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는 좀 끼워 넣어서 이런 걸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갑과 을과 병이 계약하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미성년자네요. 18세 미성년자라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생략 등기 판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거의 뭐 매년 내다 보니까 내일 똑같은 판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출제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취소를 같이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됐다. 등기 유효예요, 무효? 유효한 거, 유효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뭐라고요? 미성년자였대요. 그래서 얘 엄마가 와서 취소했대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이건 제한 능력자 취소니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아니라 제한 능력 취소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또 어떤 걸 낸 적이 있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다. 해제. 합의 해제가 됐어. 3자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등기를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네, 맞았어요. 안 줘도 돼요. 네. 일단 뭐 객관식이니까 답은 맞히셨고요. 왜 안 줘도 될까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합의 해제가 돼서 해제가 되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와, 그렇죠. 그걸 틀린데 답을 맞히잖아요, 그렇죠?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그럼 얘는 단순한 뭐예요? 단순한 채권자죠. 그럼 해제 시에 채권자가 보호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해제편에 가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비즈니, 통정, 착오, 사기강박, 비통착사 볼 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만 보호되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보호한다 그랬어요. 근데 해제는 훨씬 더 깐깐하죠. 해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 그거 갖고 안 되고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채권을 취득했다, 채권을 압류했다 이런 사람은 해제 시에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한번 들어두시고 우리 해제편에 가면 또 볼게요. 그 내용이 223쪽까지 나와 있는 거죠. 판례박스들 다시 한번 받으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223쪽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법에서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례가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요. 그럼 여기서 일단 물어보는 게 중간 생략 등기가 대표적인데 1번부터 보죠.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리죠.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2번, 갑에서 직접 병합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전원 합의가 없으면 무효냐? 아니죠. 그렇죠?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해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되고.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등기 청구권,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갑에서 직접 병합프로의 등기 이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위할 수 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이래요. 그럼 볼 것도 없죠. 마지막에 무효.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자, B번, C번은 앞에서 다 보신 거죠? B번 실제와 다른 원인.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를 넘겼다. 우리 뭐 할 때 본 거야? 통정의 표시 은닉행위 할 때 본 거죠. 그럼 매매는 허위니까 무효지만 숨겨져 있는 증여는 유효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C번에 무효등기 유용도 지난주에 봤는데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소고표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세 번째가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렇죠.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건물에 새 건물에 유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판례도 역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위조문서에 한 등기. 위조문서에 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뭐 당연히 무효죠. 위조문서니까. 그런데 위조문서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실체관계가 있으면 유효 등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의 유효는 제일 중요한 건 실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죠. 실체관계 있으면 절차적인 하자가 치유됩니다. 물론 이제 등기법상 뭐 관할 위반 이런 건 당연히 무효고요. 그런 거 아니면 유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간적 불합치인데, 그러니까 시간적 불합치라는 건 뭐였냐면 당사자 사이에 이제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등기만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와 등기 요 간극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를 묻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전부 다 합의를 다 끝냈고 물권적 합의가 끝났는데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합의 다 끝내고 내일 등기 신청하러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합의 다 끝냈고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갑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을이 일단 자기 명의로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바로 넘기면 돼요? 바로 넘기면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제 이건 뭐 등기법 27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민법상으로는 뭘 좀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A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가 바로 넘어가도 돼요? 을한테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바로 등기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게 문제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뭐라고 된다고 했죠? 중간 생략 등기죠. 일단 누구를 거치는 게 맞아요. 을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갔다. 그러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얘랑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다 끝내놓고 사망을 한 거예요. 갑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바로 넘겨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을을 거쳐야 되고요. 거치지 않고 넘어가면 등기는 유효지만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간 생략의 합의는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처벌받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 끝내놓고 등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제한 능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죠. 그리고 처분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한번 나왔어요. 처분권 상실의 경우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때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인데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합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지상권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처분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된 거죠.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찾아가서 얘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가 갑이랑 계약 다 해놓은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주시오라고 하면 해줘야 안 하죠? 당연히 얘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정지상권 등기를 하려면 이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합의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25쪽에 기억의 당사자의 사망, 니은의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다음에 디귿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도 뭐 전형적으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건데, 미등기 매수인 첫 번째로 일단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거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면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니까, 그렇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일부러 지금 그림 안 그린 거예요. 예. 시험에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습관적으로 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합니다. 강제 집행.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느냐? 저지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침해를 가하고 있다. 그럼 침해를 가하고 있다면 이 미등기 매수인이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느냐? 없죠. 얘는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대위에서 제거를 청구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등기 매수인에게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그럼 점유할 권리가 발생되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면 안 되고 또 얘를 상대로 뭘 청구하면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정당한 것이지 이 경우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고 그럼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자 또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임차한 자 자, 이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죠.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등기 청구에 문제가 있었는데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이게 뭘 하면 안 걸린다 그랬죠? 점유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유하다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 역시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침탈의 방법으로 점유가 상실되었다. 소멸시효 진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던 게 뭐 있었냐면 이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고 그러니까 비교했던 것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경우 그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진행이 되고 하나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좀 이따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실취득은 미등기 매수인에게 인도가 되었다면 매도인이 해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 문제인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이제 매도인이에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고 을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X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침해를 가하고 있다. 그럼 이때 이 을이 직접 자기가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침해가 있을 때 매수인이 직접 제거를 구할 수는 없어. 이때 이 을이요.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물권 없다라고 했죠.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을이요. 그거 내 거니까 집행하면 안 돼 라고 저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갑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따라서 갑이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일단 침탈 시에 해야 되고 두 번째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고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하면 안 되죠. 그랬었죠? 네. 아까 여기쯤에 적었던 것 같네요. 그죠? 여기죠?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만 안 하면 돼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자, 다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제한 사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침탈 시에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하면 안 돼요?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얼마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소송 제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점유물 반환이에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뭐 100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침탈 시에 한정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 점유할 권리 있는 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등기 매수인. 또 누구 있었어요? 취득시효 완성자였죠. 20년의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아직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취득시효 가면 이거 똑같이 한번 나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게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면 원칙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얘가 뭘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불행사예요, 권리 행사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을이 이거를 병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죠. 왜 진행하지 않냐면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 얘기에 따르면 처분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분해서 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침탈당했어요. 침탈당해서 점유가 상실되었다. 그럼 침탈당한 건 권리 행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침탈 판례 잘 봐두시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아니고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었다면 점유 상실하면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바로 소멸해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교재 확인하고 갈게요. (234쪽) 한번 보세요. 234쪽. (234쪽에) 그 판례박스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점유. 1번의 첫째 줄 가운데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점유. 그러면 마지막에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그러니까 둘째 줄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 그러니까 점유를 승계했다는 건 그 사람 점유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3번에 보면 핵심 뭐라고요? 침탈.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침탈은 권리 행사 아니고요. 근데 밑에 비교 판례인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나오죠. 파란 글씨만 볼게요.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바로 소멸은 아니고요. 파란 글씨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니까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10년은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고.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은 아직 나에게 있으니까 달라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왔죠.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례가 갑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을이 사고 병에게 미등기 전매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사례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사례예요. 아까는 이 사례 가지고 뭐 봤었어요? 중간생략 등기 봤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받아올 때 어떻게 받아올 거냐라는 걸 지문으로 넣어도 되겠죠. 그럼 병이 등기 받아올 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에 1번 지문이 그거였잖아요. 1번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 223쪽이죠.
223쪽에 문제 다시 보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자, 1번 질문이었어요.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OX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 얘기 물어보는 거죠. 을이 얘한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사례에서 A가 을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거는 처분이 아니라 침탈은 권리 행사가 아니니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자, 187조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